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에 정말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왕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2021년에 터졌던 황다 사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전 세계가 들썩였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왕커의 위기는 그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쉽게 비유해볼까요? 황다가 무리하게 빚을 내서 덩치만 키운 양아치 기업이었다면 왕커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삼성전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장 우량하고 가장 보수적이고 심지어 국가가 뒤를 봐주는 국영 기업의 성격까지 띠고 있는 그야말로 마지막 보루였단 말이죠. 그런 왕커가 지금 돈이 없다, 빚을 못 갚겠다며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하나가 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국가의 부동산 시스템 자체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 길지만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월급과 계좌, 그리고 앞으로의 아파트값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거든요. 듣기만 해도 늘어나는 경제 지식, 섬뜩한 경제학. 안녕하세요, 섬뜩한 경제학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동안 뉴스로만 접했던 중국 위기설의 실체를 아주 밑바닥까지 파헤쳐 볼 겁니다. 1시간 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집을 팔고 금을 사 모으는지, 그리고 왜 전세계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돈을 빼서 한국 경제를 주시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지도를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리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 하나면 중국 경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자, 복잡한 용어 다 빼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죠. 왜 왕커일까요? 중국에는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 성장의 30%를 부동산이 담당했으니까요. 그 정점에 있던 기업이 바로 왕커입니다. 왕커는 헝다처럼 문어발식 확장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깐깐하게 재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2021년에 헝다가 터지고 비구이 위안이 흔들릴 때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왕커는 괜찮아. 왕커가 무너지면 중국 정부가 무너지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런데 2024년 들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왕커의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강등해 버렸습니다. 너희 이제 빚 갚을 능력이 안 보여라고 전 세계에 광고를 한 셈이죠. 이때부터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해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중국 정부가 돈 찍어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실제로 중국 당국은 대형 은행들에게 왕커 좀 도와줘, 대출 연장해줘 라고 압박을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은행들이 머뭇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들도 알거든요. 지금 왕커가 가진 자산, 즉 짓담한 아파트나 땅들이 이제는 돈이 아니라 짐이라는 사실을요.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볼까요? 왕커가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단기 부채만 수조 원 단위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집값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죠. 물건은 안 팔리고 나갈 돈은 쌓여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왕커 내부에서도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왕커의 핵심 간부들이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다는 루머까지 돌 정도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평생 모은 돈 5억 원을 넣었는데 그 건설사가 우리나라의 삼성물산급이에요. 절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고 건설사 회장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공포가 지금 중국 전역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왕커의 위기는 곧 신뢰의 붕괴입니다. 국가가 밀어주는 1등 기업도 저 모양인데 내 돈은 안전할까 하는 의문이 시작되는 순간 자본주의 시스템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멈춰버린 시스템의 틈새로 더 거대한 괴물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왕커가 겉으로 보이는 종기라면 몸속 깊숙이 퍼진 암세포는 따로 있습니다. 중국 지방 정부들이 몰래 숨겨놓은 빚 무려 1경 원에 달한다는 그 돈의 정체, 여러분은 상상이나 가시나요? 왕커의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빙산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심해의 어둠입니다. 바로 중국 지방 정부들이 몰래 숨겨놓은 BLGFV의 정체입니다. LGFV라는 말이 참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 지방 정부는 법적으로 직접 빚을 내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깔아야 하고 다리도 세워야 하죠. 그래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지방 정부들은 가짜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정부가 직접 빚을 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빚을 나에게 한 뒤에 그 돈으로 무리한 토목 공사를 벌이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부모가 신용불량자라서 자기 명의로는 카드를 못 만드니까 어린 자식의 명의로 카드를 수십 장 만들어서 펑펑 쓰고 다니는 꼴입니다. 문제는 그 자식이 만든 카드 빚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사실이죠. 현재 중국 지방 정부가 이런 식으로 숨겨놓은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공식적인 통계로만 9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경 원에 육박합니다. 1경 원이라는 숫자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 조금 넘는데 그 20배에 달하는 돈이 중국 지방 구석구석에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중국은 공산당 독재 국가니까 그냥 정부가 야 그거 안 갚아도 돼
하거나 돈을 찍어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묻곤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일경원의 빚을 누가 빌려줬을까요? 바로 중국의 시중 은행들입니다. 만약 지방정부가 나 이 빚 못 갚아 배째라고 나오면 중국의 은행들이 전부 파산하게 됩니다. 은행이 망하면 중국 인민들의 예금이 사라지고 이건 곧 체제 전복을 꿈꾸는 대규모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중국의 구이저우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는데 지방 정부가 LGFV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내서 산꼭대기에 화려한 호텔을 짓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수십 킬로미터짜리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심지어는 산 한가운데에 거대한 트랜스포머 동상을 세우기도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관광객은 한 명도 오지 않고 이 시설들을 유지하는 비용만 매달 수십억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빚의 이자조차 낼 돈이 없어서 공무원들의 월급을 몇 달째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는 동네 시청이 돈이 없어서 가로등 불도 못 켜고 쓰레기도 안 치워준다고요. 이게 지금 중국 지방 도시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빚을 갚을 유일한 수단이 바로 땅 장사였다는 겁니다. 중국 지방 정부는 국가 소유의 땅을 부동산 개발 업체에 팔아서 그 수익으로 빚을 갚아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완커나 헝다 같은 기업들이 줄줄이 망해가고 있으니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땅은 안 팔리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이자는 몇 초 단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금리를 낮추고 시장의 돈을 무차별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부가 수도꼭지를 꽉 틀어서 돈을 콸콸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마른 논바닥에는 물이 한 방울도 닿지 않는 거예요. 돈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은 지금 이 늪에 깊숙이 빠져버렸습니다. 왜 돈을 풀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왜 중국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오히려 예금만 늘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을까요? 중국이 선택한 마지막 생존 전략은 내부의 고통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유례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보통 경제가 어려우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춥니다. 이자를 싸게 해줄 테니 제발 돈을 빌려서 사업도 하고 물건도 사달라는 신호죠.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혼자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생기면 은행에 예금을 하러 달려갑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예금 이자도 줄어드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건 바로 미래에 대한 공포가 이자율이라는 경제적 보상을 압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전 재산이자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값이 매일같이 뚝뚝 떨어지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5억 원 하던 집이 오늘 4억 원이 되고 내일은 3억 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지배하면 사람들은 절대 돈을 쓰지 않습니다. 밥 한 끼 3억을 돈을 아껴서 혹시 모를 파산에 대비하게 되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시장에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 돈이 경제의 실핏줄까지 돌지 않고 은행 금고 속에서 썩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국 정부의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내부에서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니 공장들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습니다. 창고에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가죠.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노동자들을 해고해야 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면 소비는 더 위축됩니다. 악순환의 늪입니다. 이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중국이 선택한 방법은 아주 잔인하고도 확실했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안 팔리는 물건들을 전 세계 시장에 헐값으로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수출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의 한 자동차 공장이 전기차 한 대를 만드는데 1,000만 원이 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중국 안에서는 아무도 차를 사지 않아요. 공장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 이 차를 해외로 보냅니다. 그런데 가격표에 얼마를 적느냐? 900만 원, 심지어 800만 원을 적어서 내보냅니다. 손해를 보고 파는 것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멈춰서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물건을 팔아서 공장을 돌리는 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중국산 저가 제품들은 전 세계 시장을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뿐만이 아닙니다. 철강, 화학, 태양광 패널, 심지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생필품까지 중국산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리나 테무 같은 쇼핑 앱 써보셨죠?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이 우리 안방까지 침투한 증거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싸게 사니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철강 회사나 화학 회사들이 중국의 이런 비정상적인 저가 공세를 버틸 수 있을까요? 중국은 정부가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적자를 메워주지만 우리 기업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가격 경쟁에
경쟁에서 밀린 우리 기업들이 공장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나 쇼크의 본질입니다. 중국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저가 제품이라는 형태로 전 세계에 뿌리고 있는 것이죠. 더 무서운 사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생산 능력은 전 세계 수요를 압도할 만큼 거대합니다. 그 거대한 공장들이 생존을 위해 덤핑을 계속한다면 전 세계 제조업 지도는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서 가장 먼저 지워질 위험에 처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과 중국의 산업 구조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건 중국도 다 하고 있거든요. 삼성이 만들고 현대가 만드는 제품들을 중국이 반값에 전 세계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건 전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전쟁의 화살은 단순히 기업들에게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 가치, 특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위기가 어떻게 우리 아파트 값을 흔들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알게 되시면 밤에 잠이 안 오실 겁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멈춰서고 그 열기가 식어버리는 현상이 왜 우리에게는 공포로 다가올까요? 많은 분이 중국이 망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기회가 오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중국 경제와 가장 깊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닥칠 코리안 쇼크의 3가지 시나리오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대중국 수출 구조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지난 20년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은 중국에 부품과 중간재를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어왔습니다. 중국이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 때마다 우리 주머니도 두둑해졌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니라 무서운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플레이션 수출 기억하시나요? 중국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헐값에 쏟아내는 제품들은 우리가 공들여 키워온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알던 경제 공식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삼성이 만들고 현대가 만들던 것들을 중국이 국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절반 가격에 내놓는 순간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은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내 부동산 시장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의 연쇄 폭발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전 세계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극에 달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먼저 돈을 빼내려 할 것이고 그 타겟은 유동성이 좋은 한국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 금리는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치솟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태영건설 사태처럼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처럼 남아있죠. 중국발 금융 불안이 트리거가 되어 금리가 튀어오르는 순간 억지로 막아놓았던 국내 건설사들과 금융사들의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완커가 무너지는 소리가 우리 아파트 단지의 공사 중단과 대출 금리 인상으로 되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중국의 부동산 위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원화 가치의 폭락과 환율 대혼란입니다. 환율 시장에서 원화는 위안화의 대리통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가 불안하면 위안화를 파는 대신 거래가 훨씬 자유로운 원화를 먼저 팔아치웁니다. 중국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환율이 1,400원, 1,500원을 넘나들며 요동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 물가가 치솟습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 기름, 에너지는 물론이고 공장에서 쓰는 원자재 가격이 전부 오릅니다. 안 그래도 힘든 내수 경기에 고물가라는 기름을 붓는 격이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와 기름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상황. 바로 코리안 쇼크가 여러분의 식탁까지 침범하는 경로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경제의 지표들이 빨간불을 켜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파편이 가장 먼저 날아오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공장들은 가동률을 낮추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막대한 부를 쌓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거대한 위기는 항상 부의 재편을 동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무서워하며 떨고만 있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알면 살아남을 길이 보입니다. 중국 자산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국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제 생존을 위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체제가 흔들릴 때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시해드리는 3가지 생존 전략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번째 전략은 포트폴리오의 체질 개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식이나 펀드 계좌에 중국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만약 중국 직접 투자나 중화권 펀드 비율이 높다면 이제는 냉정해져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이 이미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오르겠지 하며 소위 물타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경제는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구조적인 붕괴를 겪고 있습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 내 자산의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중국과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는 기업들은 당분간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산들을 과감히 정리하거나 비중을 줄여서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포스트 차이나, 즉 중국의 빈자리를 채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중국이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을 잃고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동안 전 세계의 공장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와 베트남, 그리고 북미 시장과 인접한 멕시코 같은 나라들입니다. 특히 인도는 중국을 대신할 거대 시장과 젊은 노동력을 모두 갖춘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기술의 독점력입니다. 중국이 저가 공세로 밀어붙일 수 없는 영역, 즉 인공지능이나 고성능 반도체, 우주항공 같은 핵심 기술력을 가진 미국 중심의 빅테크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중국의 쇼크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의 자본을 배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현금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모든 자산 가격이 출렁입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코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현금입니다. 많은 분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을 쥐고 있으면 손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대공황급 위기 상황에서는 현금이 곧 기회입니다. 환율이 급등할 때 달러를 보유하고 있거나 시장이 패닉에 빠져 우량한 자산들이 헐값에 나올 때 그 물건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건 오직 현금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지금은 무리해서 대출을 끌어다 투자할 때가 아니라 대출을 줄이고 예비비를 확보하며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 5가지를 추려서 자문자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 한국의 집을 팔아야 할까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택이 실거주 목적이고 대출 비중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산 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발 금리 인상 압박과 국내 PF 대출 부실이 맞물리면 부동산 시장의 하락 압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 주식이 반등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물론 단기적으로 정부의 부양책이 나올 때마다 반짝 상승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탈출을 위한 기회이지 다시 들어갈 기회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반등은 늘 더 큰 하락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달러를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환율이 이미 1300원을 훌쩍 넘어서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화는 위안화의 대리 통화 역할을 합니다. 중국 위기가 심화될수록 원화 가치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꺼번에 사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달러 자산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은 아주 현명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금은 안전할까요? 중국인들이 지금 미친 듯이 금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네 나라 화폐를 못 믿겠다는 뜻이죠.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때 금은 가장 클래식한 안전 자산입니다. 자산의 10%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는 것은 훌륭한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위기가 언제쯤 끝날까요? 안타깝게도 이건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이 중국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의 고성장에 기대어 먹고 살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생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중국 부동산의 최후 보루 왕커의 위기부터 일경원에 달하는 지방 정부의 부채, 그리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디플레이션 수출까지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해야 할 지침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 경제의 겨울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겨울을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봄날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